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선영의 이클래스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코노미 클래스의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본업은 M&A를 하고 있고요. 투자 경력은 국내 주식은 한 22, 3년 정도 됐고 해외도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경력이 좀 긴 만큼 좀 다양한 케이스를 많이 알고 있고 여러 가지를 겪었기 때문에 경제 방송이라든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대표님께서 지난번에 이제 출연하셔가지고 네, 삼성전자를 맞아요. 강력 추천해 주셨는데 그럼요. 그 이후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20% 넘게 오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공매도 순위 1위 삼성전자.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한참 여러 방송 다니면서 이제 하고 다녔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지금 공매도 1위 삼성전자 이게 나중에 어느 순간 분위기가 바뀌어서 환율 상황이 좀 좋아지거나 외국인의 흐름이 좀 좋아지면은 삼성전자가 방향을 바꿀 것인데 그럼 지금 공매도 쳐놨던 것들이 숏 커버링으로 돌면서 대형 주지만 굉장히 큰 흐름을 위쪽으로 만들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 숏커버링 한번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보통 이제 숏 커버링이라고도 하고 숏 네. 스퀴즈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게 뭐가 다른가? 그냥 하나는 현상이죠. 숏 스퀴즈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거고 숏 커버링은 뭐냐면은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는 그 공매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매도라는 게 앞에 공짜 빌공짜를 써요. 말 그대로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증권사한테 빌려가지고 빌려서 그냥 바로 매도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매도를 하고 주가가 어차피 떨어질 거로 베팅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지금 현재 가격이 1,000원이다. 그럼 1,000원의 주식을 빌립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한 800원까지 떨어질 것 같아 하면은 1,000원에 빌린 다음에 그냥 그날 매도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랬다 기다렸다가 주가가 800원까지 떨어지면은 800원대에 그냥 매수를 해버립니다. 어차피 증권사한테는 그 금액으로 돌려주는 게 아니고 주수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한 200원 정도의 차익을 얻는 게 보통 공매도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한테 굉장히 이제 불리한 그런 제도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공매도를 칠 때 사실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 공매도를 하는 세력들은 우리가 사실 욕도 하고 저도 굉장히 많이 욕을 하는데 공매도를 하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사실 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매도는 어차피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예상되는 수익이 어쨌든 그 기업의 주가 거의 제로에 가까우면은 최고의 수익이 나오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들이 예상하는 이론적 손실은 사실 주가가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주가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론 이제 손실은 무한대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상하지 못했었던 어떤 흐름이 나와서 주가가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게 된 경우에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하루라도 빨리 우리는 이 주식을 빨리 증권사에 갚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매수를 하죠. 갚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매수를 하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숏 커버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숏 스퀴즈 현상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숏커버링 그거를 이제 보시고 공매도 그런 걸 보시고 삼성전자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신 건가요? 사실 삼성전자는 두 가지를 봤죠.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을 봤을 때 실적을 그렇게 잘 찍어내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 왜 떨어지지? 다른 외부적인 요건 그때 이재용 회장이죠 이제는 회장님께서 법원에 좀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업무적으로 차질이 굉장히 좀 많으셨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MSCI 리밸런싱만 되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을 매도하면은 삼성전자를 일단 매도를 하고 보기 때문에 리밸런싱 할 때마다 매도를 하고 이제 중국의 A주로 넘어갔죠.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도 너무 안 좋았고. 참 저는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는 유일하게 수급적인 측면이 좀 불안정하다. 이것만 개선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숏 커버링이라는 게 수급적인 부분을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믿긴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도 파운드리 욕을 엄청 하면서 삼성전자가 막 파운드리가 어떻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또 되게 웃긴 게 그때는 디램에 대해서도 욕을 하고 삼성전자 디램 너무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욕을 했는데 최근 삼성전자가 초격차에 새로운 디램을 개발해서 오픈을 하니까 그 이후에 디램 욕은 안 해요. 안 나옵니다. 이제는 파운드리를 건드리더라고요. TSMC까지 건드리는데 참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수급도 수급이지만 심리적으로 안 좋으니까 안 좋은 것만 계속 바라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대장주들은 거의 선두에서 이제 욕을 먹은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인 부분은 어쨌든 퍼펙트했고 완벽했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특히 이제 외국인의 수급조차도 이제 개선이 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숏 커버링까지 발생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좋은 소식 있죠.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텍사스 연기금이었나? 거기서 이제 발표를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중국에 투자하는 금액을 반으로 줄이겠다. 하지만 이머징 마켓 전체 투자금은 줄이지 않겠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다?
이머징 마켓 전체 금액은 홀드되지만 중국에서 돈을 빼겠다. 그럼 그 뺀 돈이 나머지 어디론가 갈 텐데 그렇죠. 이머징 국가 중에 거의 뭐 탑2 우리나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자금이 우리나라로 더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외국인 들어왔을 때 뭘 먼저 매수할까? 일단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별로 말하고 싶지 않지만 LG에너지솔 이런 애들은 매수를 일단 하고 본다. 그것 자체가 이제 수급이 개선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요인이 될 것이고 그게 또 오히려 더 강력한 숏 커버링이나 숏 스퀴즈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네, 사실 이게 베이스가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하신 게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20% 올랐나 보다. 삼성전자 좋은 주식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 감정과 그 시장 분위기를 기억하거든요. 그쵸. 그때는 울고 진짜 싶었죠. 네, 다 욕했어요. 진짜 울고 지금 싶었어요. 삼성전자 말하면 다 4만전자 간다고 네. 하고 5만전자 이하로 깨진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별로 특별히 호재가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 CPI 7.7 그때 확 오르긴 했지만 네. 사실 그 전에는 네. 특별한 호재가 없었는데 스물스물 출연하시고 나서도 네. 계속 스물스물 오르더라고요. 제가 삼성전자를 뭐 TV 방송에서도 얘기 많이 했고 항상 하면서 제가 앞에 붙였던 그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삼성전자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도 사실 시장이 너무 어려웠죠. 근데 불과 고점 대비해서 지수를 밀어버린 건 한 30%대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1년 거의 반 1년 이상을 밀어버리니까 지친 거죠. 오히려 코로나 때는 단 몇 주, 몇 달 안에 밀어버렸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1년을 넘게 밀어버리니까 그만큼 더 피로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예전의 사례를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2000년도 초반이죠. 이제 월드컵이 한참 있을 때 그때도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번에 많이 빠지길래 도대체 턴어라운드 할 때 어떻게 턴어라운드 했을까라고 해서 2000년도 초반 거를 제가 다이어리를 제가 펴서 봤는데 없어요,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도 2003년도가 완전 바닥이었는데 2003년도, 2001년도에 9.11 테러 터졌죠. 2003년도에 그때가 사스가 돌았나? 사스도 돌고 그리고 그때 이라크 전쟁도 그때 있었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라크 전쟁이면 사실 이번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는 미국은 3자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붙었기 때문에 완전 붙어가지고 그냥 날려버렸기 때문에 상황이 더 안 좋았죠. 정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안 좋았죠. 당연히 그렇게 싸우니까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시점이었고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가서도 여러분 죄송한데 그때 당시에도 이유가 없었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분위기가 좀 바뀌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믿을 거는 시황적인 부분은 너무 정치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건 결국은 종목밖에 없는 것 같다. 기업에 좀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도 대표님 왜 올라요? 라고 하면은 저 답을 못해요. 왜냐면은 CPI 7.7? 이게 계속 9, 8 나오다가 7 떨어져서 좀 낮게 보이는데 7.7이면 굉장히 높거든요. 높아요. 여전히 높습니다. 근데 7.7 나왔다고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밑에서 올라갈 때 4, 5, 6, 7 올라갈 때 7.7, 뭐 8, 제 기억으로는 8 나왔을 때 아마 이거는 세상 망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던 시점이었어요. 7.7이나 8이나 별 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마음이 참 웃겼고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심리가 많이 이제 좌지우지했었던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포의 사라는 말이 그 공포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게 진짜 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공포잖아요. 근데 그때 살 수 있는 용기. 우리가 보통 그 Fear and Greed라고 하잖아요. 공포와 탐욕의 지수. 진짜 그 요즘에 좀 많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공포와 탐욕의 지수가 지금은 그리드예요. 살짝 이제 탐욕 구간에 들어왔어요. 진짜요? 네, 근데 익스트림 그리드는 아니고 이게 보통 보면은 익스트림 피어 그리고 뉴트럴 그리고 그리드, 익스트림 그리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건 지금 그리드인데 그리드와 뉴트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중립과 살짝 환호. 근데 불과 한 달 전에 익스트림 피어였어요. 근데 익스트림 피어 구간에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익스트림 피어 구간에 미증시 바닥, 우리나라 증시 바닥. 그렇구나. 그래서 다 보내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세요. 미증시 바닥 그리고 삼성전자도 그때 바닥이었어요. 놀랍죠. 그럼 익스트림 피어일 때 사면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거를 어떻게 피어인 그리드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극단적일 때 많이 잘 맞아요. 지금 익스트림 그리드다 그러면은 좀 정리 좀 해볼까? 그리고 익스트림 피어다 그러면은 지금 매수 한번 해볼까? 그렇구나. 사실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최근까지 시황 뭐 이런 거 다 틀리잖아요. 뭐 영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우리나라에 있든 홍콩에 있든 일본 모든 애널리스트와 모든 스트레이트가 다 틀려요. 왜 틀리냐면은 시장이 경제학 논리로 돌아가지 않았죠. 돌아가지 않았고 무조건 이제 심리적으로만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어차피 경제학 논리로 안 돌아가면 이거 심리적이면 사람의 심리를 수치화시키는 게 참 어려운데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 번뜩 떠오른 게 Fear and Greed 있네? 그래서 제가 깔아봤어요. 깔아보고 이게 긴 기간으로 볼 수 있거든요. 봤더니 최근 걸 봤더니 불과 한 달 전에 익스트림 피어에 들어갔을 때
미증시도 바닥. 야.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바닥, 코스피도 바닥, 코스닥도 바닥. 그래서 익스트림 그리드로 가봤죠. 그리드로 가봤더니 그리드도 팔아야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진짜 우리 시청해주시는 분들, 구독자분들이 한번 앞으로 참고해 보셔도 될 것 같구나. 이미 사실은 이제 이 공포와 탐욕의 지수라는 거는 다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너무 일반적인 그런 이제 지표인데 활용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활용할 생각을 못 하죠. 근데 한번 활용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마 띄워주신 자료 보시면은 진짜 그러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특히나 이번처럼 이제 심리적으로 뭐 다 괜찮은데 실적도 괜찮고 사실 뭐 미국도 보시면은 지금 우리 그때 항상 얘기했잖아요. 1분기 실적 들어갈 때도 걱정된다. 잘 나왔어요. 2분기 들어가기 전에도 걱정된다. 잘 나왔어요. 3분기도 잘 나와요. 우리나라가 물론 3분기 좀 꺾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이거는 뭐 반도체가 우리나라가 워낙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너무 지금 걱정이 앞서는 거죠. 현상보다 걱정이 앞서는 것 같아서 심리가 앞으로 이렇게 지배할 때는 익스트림 피어 구간인지 아닌지를 보면서 이제 피어 인 그리드, 공포와 탐욕의 지수를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앙드레 코스톨란인가요? 네, 맞아요. 책에 보면은 주식은 심리가 뭐 80%인가 90%인가 그런 식으로 맞아요.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말씀하신 게 맞을 거예요. 제일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은 주식을 그냥 사놓고 수면제 먹고 자라고. 되게 극단적인 말씀이긴 한데 그만큼 이제 심리가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먹히는 이유가 저는 사실 이게 옛날부터 투자 문화가 좀 되게 잘못됐다고 보는데 너무 우리나라 분들은 단기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사실 제가 겪어왔던 부분인데 단기 투자를 되게 좋아하는 후배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단기 투자를 해봤죠 옛날에. 근데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딱 장기 투자하시는 이제 저한테 주식을 가르쳐 주신 분 중 한 분이신데 그분은 1년에 매매를 몇 번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엄청 많이 했죠. 나중에 수익률 보니까 비슷한 거예요. 못하지 않았어요 이쪽도. 단기 투자도 못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수익률이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럴 바에 차라리 나는 본업을 하면서 그냥 투자는 투자대로 해놓고 놔둬야겠다. 어차피 내가 매수 많이 넣으면 내가 안 봐도 지들게 알아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생각을 그때 가지게 돼서 계기가 됐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네. 그때 이제 사라고 하셨을 때 네. 이제 그 실적 부분도 보셨고 네. 수급적인 부분도 보셨고 맞아요. 근데 또 이제 그때 살 때는 네. 그게 싼지 비싼지 밸류에이션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때 뭐 PBR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보신 건가요? 당연하죠. 말도 안 되죠. 어. 아니 삼성전자가 PBR이 10대 이하로 떨어진다는 건 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참 그렇죠. 그래서 근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이제 대표주들 있잖아요. 뭐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런 대형주들 앞에서 이제 이끌고 온 대장급들은 항상 이제 심리적인 요인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때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때 당시도 이미 반도체 시장은 뭐 겨울이 온다, 안 좋을 것 같다, 이미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삼성전자가 반영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뭐 그거는 모르는 미래 얘기죠. 그때 당시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눈으로 확인하는 거. 실적,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계속 잘 나오고 있었잖아요. 이번 3분기 좀 내려갔지만 1년 내내 잘 나오는 걸 바라는 건 좀 욕심인 것 같고 오히려 삼성전자 같이 이런 반도체는 주가가 선반영되거든요. 보통 이제 반도체 한 6개월 정도의 이제 미래의 상황을 보통 선반영하는데 그 선반영이 아마 이번 3분기 됐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는 많은 거를 털어낸 이번 3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보다 또 한 20% 이상 올라와서 네. 6만 원을 넘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좀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점에는 조금 기술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전자가 121선을 뚫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6개월선이죠. 보통 이제 장기편선을 뚫고 올라왔는데 시원하게 뚫고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저는 이제 보조지표를 많이는 안 봐요. 차트도 많이는 안 보는데 21선이랑 121선 많이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데드크로스가 된 상황인데 21선은 밑에서 올라오고 있고 120선은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골드크로스 직전이에요. 아마 이번 다음 주 초 이미 났는지 모르겠지만 21선이 120선을 뚫고 올라온 시점이 지금 거의 다 됐거든요. 아마 다음 주 늦어도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한번 슈팅이 나왔고 살짝 조정을 지금 주고 있는데 올라오는 21선 받고 이제 올라가면서 좀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봐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승 이후에 소폭 조정을 좀 이용하셔가지고 저는 지금 매수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밑에서 매수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밑에서 저는 5만 원대 매수했는데요. 지금 수익이 한 20% 나와 있어요.
지금 사면 어떻게 해요? 단가 떨어지잖아요. 전 상관없다 봐요. 그러시군요. 네. 조금 더 사시는 것도 문제 없다고 봅니다. 네. 그 며칠 전에 그 워런 버핏이 네. TSMC를 사서 맞아요. 그게 또 헤드라인을 장식해서 맞아요. 삼성전자가 아니라 TSMC를 선택했다. 네. 그럼 삼성전자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네. 워렌 버핏의 투자 스타일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왜냐면은 워렌 버핏은 되게 명확한 기업을 좋아해요. 근데 제가 워렌 버핏이어도 TSMC랑 파운드리를 매수한다고 봤을 때 TSMC와 삼성이 있으면 저는 그냥 TSMC를 매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은 종합기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워렌 버핏이 버크셔서웨가 지금 제일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애플이죠. 그죠? 애플입니다. 애플인데 팀 쿡이 또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마치 중간선거 끝나고 누구 들으라는 듯이 딱 중간선거 끝나고 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아시아발 이제 반도체량을 최대한 줄이고 미국 내에서 하겠다. 미국에 TSMC 공장 있으니까 거기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바이든이 어쨌든 지금 IRA 하고 있잖아요.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 위주로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제가 봤을 때 팀쿡 입장에서는 그냥 립서비스 한 거예요. 사실 이번에 중간선거 보면은 선거 전까지는 공화당이 이길 거다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하원은 잡았어요. 오늘 보니까 지금 아까 보니까 하원 잡았다고 얘기 나왔더라고요. 상원은 근데 민주당이 가져갔죠. 근데 이게 원래 이 중간선거 전에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그냥 공화당이 압도할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압도도 아니고 그냥 겨우 이겼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민주당이 이긴 거예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 줄서기 해야죠. 어쨌든 2년 동안 줄서기 해야죠. 24년 동안 대선 있을 때까지 줄서기 해야 되니까 뭐 애플의 입장에서는 IRA도 있고 하니까 그냥 미정부한테 바이든 대통령 들으라고. 우리는 이제 아시아 안 하겠다. 선 근거죠, 그냥. 저는 그 립서비스라 봐요. 네. 물론 이제 TSMC가 기술력이 더 뛰어난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도 따라오고 있긴 있는 게 있지만 당장만 놓고 보면은 TSMC는 거의 지금 파운드리 기업인데 대부분의 팹리스, 대부분의 이제 고객들이 다 미국이잖아요. 네. 거의 대부분이 미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TSMC는 미국에 목매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사실 근데 삼성전자는 미국에 목매다는 입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실적은 반도체도 있지만 가전도 있고 뭐 TV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목맬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다가 다 해주고 우리나라 쪽에 목매는 기업한테 주고 싶은 건 맞는 거죠. 이제 그걸 캐치해서 이제 애플의 팀 쿡 CEO는 우리 그럼 TSMC 쪽으로 우리는 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결국은 문제가 그렇게 갔다 가더라도 2024년도 이후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무리 TSMC가 지금 앞서고 있고 삼성보다 기술력이 그래도 지금은 낮다 평가되고 있는데 더 세밀한 파운드리 공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과연 삼성전자가 새로 질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삼성전자도 기술력으로 굉장히 많이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수율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수율을 올리는 측면에서도 TSMC가 훨씬 더 빠를 거라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업력이 30년인데 삼성전자 이제 겨우 10몇 년인데 그런 차이를 사실 기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많이 따라오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삼성이 기술력만 확보가 되게 되면은 팀쿡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미국에서 파운드리를 찍어낸다 하더라도 기술력이 제가 더 좋은데 얘는 기술이 좀 별로고 그리고 기술력도 좋고 쟤는 가격도 떨어져. 기업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뭔가 압도적인 거를 삼성전자가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좀 짐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그게 삼성전자의 문제는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보면 무조건 뭔가 다 1등해야 돼. 그리고 뭐 공장이 돌아가는 건 무조건 100%가 돼야 돼. 풀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보면 지금 DDR로 보면 이제 DDR4에서 DDR5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파운드리도 마찬가지예요. 더 세밀한 공정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그 전에 이런 기술이 개발되는 걸 알지 못하는 어떤 기업이 이만큼의 수주를 잡아놨는데 그 중간 기간에 새로운 게 나왔어. 수율도 좋아. 그럼 당연히 받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나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줄이는 거죠. 우리 좀 주문한 거 좀 줄여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DDR이든지 DRAM이든지 파운드리든지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그쪽으로 이제 전환되는 과도기적 구간이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잡음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뭐 크게 우려할 사항은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긴장은 해야죠. 그러니까 뭐 그런 요소들이 이미 또 주가에 반영돼 있는 측면도 있을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히 또 지금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분히 사볼 만한 구간에 네. 있을 만큼 저평가돼 있다고. 맞습니다. 펀더멘털에 비해서는. 맞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또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좋아 보인다. 네. 그러면 혹시 상한선 같은 것도 좀 있으실까요? 상한선이요? 네. 상한선 지금 가격대에서 조금 더 올라와서 저는 한 7만 원대까지는 매수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으실 것 7만 원대까지는.
왜냐하면 일단 저는 예전부터 주가가 밀리든지 말든지 일단 뭐 올해 뭐 유럽 재정이 아예 뭐죠 그 우크라이나 이슈 있을 줄 몰랐고 그 이후에 주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고 그 전에 제가 주구장창 이제 10만 전자를 얘기를 했었던 사람 입장으로서 네. 7만 원대 매수하면 10만 원이면 한 50%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당장 뭐 내년에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펀더멘탈 상으로 따져봤을 때 지금 막 온갖 맞을 수 있는 악재성 이슈를 다 맞았다라고 봤을 때 제가 예전에 드렸었던 그 10만 원에 대한 의견을 저는 바꾸지는 않습니다. 네. 네, 한 입으로 두말하고 싶진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그래도 좀 더 걸리긴 했죠. 왜냐하면 조정 기간이 지금 1년 있었으니까 좀 더 걸리고 고생하는 시간이 좀 있으셨지만 최근에 충분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줬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10만 원 정도를 일단 1차 목표가입니다. 7만 원대까지 매수하시면 그래도 한 50% 가까이 수익이 나실 수 있는 구간이어서 기술적으로는 7만 원대까지 그래도 매수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10만 원으로 네. 간다 했을 때 물론 그게 좀 늦춰지는 기간이 있지만 사실 네. 그 저가의 양을 늘린 기회도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수익은 훨씬 커지는 거잖아요. 커지는 거죠. 네, 그게 오히려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게 약간 새옹지마처럼 네. 기회가 또 될 수 있는 거겠네요. 위기가 기회가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 지금 진짜 저는 사실 제일 유일한 문제가 전 수급이라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텍사스의 연기금이 중국 주식을 줄인다. 그럼 이제 MSCI도 바꿀 거예요. 그러면은 MSCI도 지금 우리나라 거 팔고 이제 A주로 넘어가는데 어차피 MSCI도 미국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씩 연기금이 중국 주식을 수를 줄이기 시작하면은 MSCI도 리밸런싱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중국 A주로 들어갔던 게 역으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겠죠. 네. 그러다 보면 수급이 좋아져가지고 대형주들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코스피 지수 차원에서 봤을 때 네. 지금 거의 이제 2,500 원저리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놀라운 것 같아요. 2,100에서 2,500 이게 순식간에 맞아요. 이렇게 주식시장이 돌변하는 것도 너무 신기한 것 같고 그럼 2,500에서도 지금 약간 이제 며칠 동안 이렇게 횡보하긴 하는데 더 갈 수 있을까요? 좀 갈 수 있다 봐요. 근데 이게 문제는 제가 요즘에 많이 보는 게 옵션 시장을 되게 많이 봐요. 선물옵션 파생 시장을 좀 많이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매달 거의가 이제 파생 시장을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11월 달에는 지금 정도 자리에서 뭐 2,500, 한 50? 거기가 아마 상한선이지 않을까. 현재까지 나온 포지션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기서 뭐 드라마틱하게 2,600까지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오늘 방송을 찍고 나서 그 이후에 포지션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2,500에서 2,530, 50? 네. 그거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11월 달은 좀 밑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걱정됐던 게 너무 빨리 올라왔어요. 물론 이제 저도 투자하고 여러분들 투자하신 입장에서 빨리 올라오면 좋죠. 빨리 올라오면 이제 내 계좌도 좀 더 계산이 되고 빨리 빨간색으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좋긴 좋은데 항상 보면은 너무 빨리 올라오면 너무 빨리 또 꺼지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빨리 떨어지면 또 빨리 올라오는 게 있어가지고 최근에 속도가 좀 빨랐습니다. 너무 빨리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속도 조절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속도 조절하고 이번 달 한 11월 달 정도는 이제 속도 조절을 하면서 12월 FMC에서 또 금리를 또 얼마 할지 또 12월에 또 그 점도표 나오면은 내년에 어떻게 될지 이런 계획들이 나오면서 아마 11월 달은 좀 심심한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또 좋은 거는 지수는 못 간다는 얘기는 대형주가 좀 쉬어가는 느낌이다. 근데 그게 이제 낙수 효과로 중소형주들이 조금 분위기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는 11월 달 정도는 대형주는 그냥 매수 어느 정도 좀 해놓고 삼전이나 LG에너지솔루션 정말 말하기 싫지만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 때문에 하기 싫지만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이런 SK하이닉스 이런 애들은 조금씩 매수를 해두시면은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제 많은 어느 정도 퍼센트 비중을 뭐 중소형주 쪽으로 몰아가시는 것도 전 좋다고 봅니다. 그럼 내년은 네. 뭐 내년 하반기쯤 네. 한 1년 정도 좀 멀리 이렇게 본다면 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내년 하반기요? 네. 만일 악재성 이슈가 돌발 악재가 어떤 이슈가 없다. 그리고 지금 정도 상태가 유지가 된다. 그리고 또 러시아가 뭐 지금 3차 세계대전 하기도 말도 안 소린데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별로 없고 분위기가 좀 뭔가 조용히 되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 싶으면은 전 내년 이맘때쯤 되면 우리가 1,000단위가 박혀 있지 않을까. 3,000. 네, 3,000이 넘어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자리 전 사실 제가 사실 강세론자긴 합니다. 그래서 뭐 되게 비판을 많이 받는 이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드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진 않지만 내년 이맘때쯤 되면 일단 1,000단위는 바뀌어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더 괜찮으면은 지난 고점 근처에는 가 있지 않을까. 근데 지난 고점은 너무 빨라요 사실. 1년 만에 지난 고점이면 저는 앞으로 한 2년 정도 이상 시장을 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올라가다가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겠지만 1, 20%의 지수 기준으로 1, 20%의 조정은 분명 있을 겁니다. 몇 번씩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결국은 또 버틴 사람이 이긴다. 그렇게 지수가 만약에 진짜 앞자리가 바뀔 정도까지 간다고 하면 네. 말씀해주신 대로 삼성전자, LG엔솔, SK하이닉스는 당연히 가겠네요. 네, 주가 저 위에 올라가 있겠죠.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지금 가격을 이제 앞으로 못 볼 수도 있겠네요. 이미 삼성전자는 이제 못 볼 단계를 넘어간 것 같아요. 이제 꽤나 많은 기업들이 뭐 기회를 줬는데, 저도 예전에 사실 그랬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이제 주식을 정말 오래 하신 분이, 지금으로 쓰시면 되게 현인이신데 지금 낮으니까 사라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참 공부하고 이제 어린 마음에 내가 봐도 깨지는데 앞으로? 아닌데? 앞이 안 보이는데? 지금 언론들 봐봐, 기사 봐봐, 다 안 좋은데 왜 저러시는 거지? 반성했죠. 지금 보면 반성했죠. 진짜 투자 경력이 긴 분들은 진짜 큰 그림을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사는 신경을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걸 되게 잘 걸러내셨던 것 같은데, 제가 어느새 좀 그게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지금 너무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저는 그걸 좀 우리가 무시를 해야 되는 구간인 것 같아요 라고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여론이 좀 갈리긴 하지만 전문가들 몇몇 분들은 네. 내년 하반기쯤에는 그래도 금리 인상 0.25라도 네. 내릴 수도 있다. 좀 이렇게 빠르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금리, 보통 피벗이라고 하죠. 요즘 피벗이라는 단어를 또 되게 많이 네. 오해를 하시는데, 네. 지금은 금리 인상기잖아요. 네. 근데 피벗이 연준의 정책 변화라고 이제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고, 금리를 동결하는 것도 피벗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피벗은 금리 인하를 피벗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농구하시는 분들 보면은 피벗 왼쪽 발 찍고 방향을 전환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걸 보통 피벗이라고 하는데, 방향을 완전 전환하는 걸 피벗이라고 해요. 보통 금리 인하겠죠. 근데 저는 금리 인하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린다? 뭐 물론 표현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이제 부양책이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예전에 연준이 보시면은 이제 FF 금리죠. 연방 기금금리 차트를 쭉 보시면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때는 단 한 번도 침체기가 오지 않았어요. 금리 인상할 때는. 인상할 때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근데 금리 인상을 하다가 홀드를 좀 가지다가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몇 개월 후에 탁 경기 침체가 왔어요. 보면 이제 세로 구간이 이제 경기 침체 구간인데, 그럼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린 거네요. 네. 물론 이제 그 경기 침체라는 걸 선언하는 그 경제 그 위원회가 좀 이제 뭐 1년 정도 후에 이제 그런 침체를 체크하긴 해요. 근데 보면은 다 그때 구간이에요. 경기 침체 구간. 그래서 저는 과연 그런 걸 봤을 때 금리 인하를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차트 보시면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프레드라고 그 세인트루이스 연은에서 발표하는 그 이제 경제 지표 자료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FF 금리, 페더럴 펀딩 레이트를 보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그 대표님께서는 좀 더 늦게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오히려 홀드 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차피 12월 달에 50bp 금리 인상 한다고 했으니까 50bp 하면서 이제 50bp를 하게 되면 또 시장은 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예상은 하고 있긴 하지만 75bp를 하다가 50bp로 금리 인상 속도를 낮췄다. 오히려 이게 12월 달에는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1월 달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12월 달 FOMC에서 이제 점도표가 어떻게 찍히냐에 따라 다를 것 같고, 지금 보면 뭐 연준이 이제 금리가 뭐 5.25다, 5.5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명확하게 뭔가 좀 얘기를 해주면은, 거기서 분위기만 잘 나오면 1월 달, 2월 달, 내년 1분기는 분위기 확 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피벗까지는 기간이 좀 남았다. 내년 하반기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는 아직 피벗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벗을 안 하더라도 네. 3천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능하다 봐요. 선반영. 저는 오히려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늦추고 50으로 늦추고, 예를 들어서 저는 1월 달에가 진짜 중요하다 보는 게, 12월 달은 어차피 50으로 낮추잖아요. 근데 1월 달에 50을 한 번 더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50을 한 번 더 가고, 그렇게 되면 CPR을 보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25로 낮추는 시점이 언제 올지가 모르겠는데, 25로 낮추고 나서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완전 제로로 한 상태에서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그 유지 기간이 얼마나 길어지냐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일찍 그런 걸 좀 반영하고 기대를 하니까 주가는 그때부터 이제 스물스물 또 움직이는 거군요. 이미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것 같아요. 이미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돌바락제들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FTX 터지고 나서 이게 또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걔네들 문제고.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안 미치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레버리지를 많이 썼어요. 너무 레버리지를 많이 써가지고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시장만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 그것도 의미가 있다 보는 게, 심리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불과 한 7, 8개월? 올해 한 여름 정도에 많이 FTX가 날아갔잖아요. 제가 봤을 때 주식시장이 지금 정도가 아닐 거예요. 더 폭락? 아마 하락을 했을 겁니다. 영향을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심리가 보면은 완전히 개선이 됐어요.
오늘도 새벽에 발표한 지표, 소비 관련 지표, 우리가 경기 침체라는 얘기 요즘에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게요. 점점. 연착륙 얘기도 나오고. 근데 전 연착륙은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전 예전부터, 전 사실 되게 긍정론자고 시장을 좀 좋게 보는 사람인데, 연착륙? 그게 될까? 그걸 왜 바라지? 왜냐면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시장에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게다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도 있고 돌발 이슈가 너무 많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연착륙 가능성을 높이 보진 않아요. 네. 근데 오히려 저는 한번 쿵 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제가 한 3, 4개월 전에 얘기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번 더 밀었잖아요. 그 이번에 쿵이 아마 거의 마지막 쿵이 아닐까. 한 번 더 쿵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번처럼 깊게 쿵은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요. 저점을 올려가는 쿵. 한번 쿵 했고 올라오다가 쿵 했고 이제 올리는. 야,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너무 지금 선반영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경기 침체? 제가 봤을 때 이미 시장에 선반영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바닥은 이미 나왔다, 어느 정도는. 네, 나왔다 보고 있어요. 그렇구나. 이 얘기를 저희가 몇 주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딴 방송에서 했었거든요. 그죠. 네, 바닥 나왔다. 근데 이게 진짜 바닥 잡기가 진짜 어려운 게. 어려워요. 그때 바닥 갔을 때 지하실 더 있다고 막 얘기하는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걸 누군가를 비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되게 선량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공부를 하려고 이제 정보를 얻으려고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그걸 되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포감에 개인 투자자들이 물들어 있어야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싫은데 웃긴 건 그런 사람들이 참 말을 잘해요. 10층 밑에 20층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각질매매 이런 거 막 이런 단어 막 만들어내면서 네. 막 너무 겁을 많이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참 그게 되게 안타까운데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헷갈리면은 사람 말 듣지 마세요. 그냥 기업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기업이 성장성이 유지가 되는지. 제가 그래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순이익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매출만 어느 정도 유지만 돼도 괜찮다. 순이익은 매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비용을 확 증가시켜가지고 하면은 순이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일시적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매출만 어느 정도 유지만 되는 기업 매수하시면은 크게 피해는 안 보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전히 좀 저렴해 보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담을 필요 있고, LG엔솔은 근데 좀 너무 비싸 보이지 않나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담을 필요 있고, LG엔솔은 근데 좀 너무 비싸 보이지 않나요? LG엔솔이요? 요즘 LG엔솔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 아셔야 될 게 LG엔솔을 기업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원래 좋아했어요. 되게 LG라는 기업을 좋아했는데 물적 분할했잖아요. 올 초에 우리나라한테 완전 그냥 똥을 던져버렸잖아요. 그건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한 건데, 게다가 또 시총 2위 기업 2위잖아요. LG화학 주주들 바보 만들었어요. LG화학 직원들 바보 만들었어요. 기업 못할 짓을 했죠. 근데 그걸 차치해놓고 기업만 봤을 땐 훌륭하죠. 배터리, 전기차면 배터리 안 할 수가 없는 기업이잖아요. 지금 사업 되게 잘하고 있고, 그거만 안 했으면은 참 인적 분할했는데 좋은 방법 되게 많은데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데 그걸 빼놓고 보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기업은 맞죠. 지금도요? 네, 지금도 많이 높아졌긴 하지만 정고점 돌파했더라고요. 네, 증권사들이 지금 목표가를 올리고 있어요. 한 번 올렸더라고요. 한 번 더 올렸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와, 그러면 그 말은 한 번 또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그걸 눌림목 같은 때는 그렇죠. 기회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눌러줄 때마다 LG엔솔 같은 애들은 배터리 쪽은 건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와 함께 배터리, 폐배터리 쪽도 아마 LG엔솔이 그쪽도 아마 건드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서 조금 호흡을 좀 길게 하면 대형주를 좀 위주로 하신다고 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담고 나머지는 뭐 중소형주로 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게 포트폴리오도 좀 안정될 것 같고 심리적으로 좀 안정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세 가지를 좀 대표적으로 언급해 주셨는데 네이버 카카오를 또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죠. 네이버 카카오는 좀 어떻게 보세요? 카카오 일단 LG엔솔이랑 전 똑같은 부류로 생각합니다. 카카오는 니들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다. 그죠? 미국 같은 상상도 못할 것을 했고 보면 이제 제가 물적 분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물적 분할이지만 물적 분할 맞고요. 그리고 이제 인적 분할했으면 좀 이해하지만 물론 이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건 이해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 전반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건 맞죠? 주주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근데 명확한 건 카카오는 4, 5년 전에 카카오는 아니에요. 주로 계열사들이 다 빠져나갔잖아요. 다 가지고 있었던 카카오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분법 이익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가져오긴 하죠. 거의 지주사 느낌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전과는 좀 많이 다른 카카오이기 때문에 카카오를 지금 당장 매수해라. 물론 많이 밀렸지만 지금 매수하면 손실은 안 볼 거예요. 네, 싸져서. 네, 싸졌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면 손실을 안 볼 건데 뭐 그렇게 투자를 원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된다고 봐요. 근데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이나 미래 성장성 이런 걸 보시는 분들은 카카오는 건드리는 게 아니죠. 오히려 카카오 물적 분할되어 있는 나가 있는 기업들은 괜찮은 게 좀 있어요. 그런 애들은 좀 건드려도 되는데 카카오를 지금 매수하시는 거 나쁘지 않지만 오히려
좀 더 괜찮은 기업이 많다. 카카오 말고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예. 기대 수익이 더 카카오보다 훨씬 더 높은 기업들이 많은데 카카오는 이미 해먹을 만큼 해먹었고 카카오가 여기서 뭐 200% 올라가겠어요? 300% 올라가겠어요? 주가가.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그거보다 더 기대 수익이 높은 중소형주, 심지어 중소형 기업들한테도 그런 기업들이 많다. 그러면 네이버는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는 참 이것도 고통의 구간이긴 하죠. 근데 오히려 네이버는 좀 장기적으로 시각을 좀 넓게 보고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이버는 카카오보다는 좀 나은가요? 사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투자를 하려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섹터는 아니에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근데 그렇다 해도 네이버를 누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공짜로 누가 주식을 준다 그러면 진짜 아니면 나 그 필요 없다 할 텐데 네이버를 주면은 감사합니다. 네, 네이버 정도는 제가 받아가지고 그냥 좀 장투해보죠. 뭐 누를 때마다 뭐 좀 매수 한번 해보죠. 이런 느낌으로 갈 것 같아요. 왜 오래 걸린다고 판단하시나요? 일단은 너무 지금 시장에 관심 밖에 있어요. 플랫폼. 너무 관심 밖에 있어요. 야, 그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 때만 해도 진짜 다 플랫폼을 외쳤는데요. 그렇죠. 그때는 막 다 집에서 하니까 웹툰도 뜨고 막 다 떴잖아요. 금리 인상기에는 근데 일단 이런 섹터는 안 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이 당분간 이어질 거라 보기 때문에. 근데 금리 인상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끝점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거의 이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거의 끝점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부담을 조금씩 덜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를 많이 매수하려고 하면은 난 지금 해야겠다는 분할. 그리고 관심은 언제부터 가져야 돼요? 내년 한 1분기, 2분기 그때부터 가져도 뭐 나쁘진 않다. 물론 주가가 더 올라 있을 수 있어요. 지금보다. 근데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때 실적이나 그때 상황을 보고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 정도. 그렇군요. 그래서 네이버랑 카카오는 좀 2순위로 네, 좀 밀리는 거군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전기차, 네. 현대 기아차는 좀 어떻게 네. 보세요? 현기차. 현기차 진짜 요즘에 제가 현대차를 보면은 미국을 욕을 합니다. 바이든은 욕을 해요. 못할 짓을 했죠. IRA에 정말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현대차가 미국에서 이번에 조지아주에서 얼마 전에 행사를 했는데 거기서 미국의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IRA를 자랑을 하더라고요. 뭔지 싶었어요, 솔직히. 이건 너무 대놓고 무시하는 게 아닌가. 그 사실 근데 현대차가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아이오닉 6 이번에 나왔잖아요. 아이오닉 6 우리나라에서 분위기 굉장히 좋고 맞아요. 이번 유럽에도 오픈했는데 1차 판매를 했는데 뭐 독일 1000대 뭐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했는데 1차 판매 완판. 당일날 완전 솔드아웃.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수소 밀다가 전기차로 확 전환해가지고 분위기 전환 잘 시켰고 그리고 이제 또 제품을 잘 만들어내니까 판매도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IRA죠. 네. 근데 이제 IRA가 아무래도 저는 중간 선거까지는 이제 바이든이 어쨌든 그걸 성과 삼아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중간 선거 지날 때쯤 되니까 슬슬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한국, 뭐 아니면 현대차, 뭐 당신들의 사정을 우리 모르는 거 아니다. 얘기 한번 해보고 뭐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자. 이 얘기가 희한하게 중간 선거 끝나게 나오더라고요. 희한하게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비꼬는 겁니다. 할 거면 그 전에도 할 수 있었는데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IRA 법안에 대해서 좀 뭔가 루즈해지고 조금 이제 현대차 위주로 지금 보면 이미 유예 기간은 뭐 한 3년 준다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부담을 좀 많이 덜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현대차 괜찮다. 기아차 괜찮다. 매수 타이밍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많이 빠졌잖아요. 네. 사이트는 좀 길게 보고 담아두는 거, 포트와 함께 담아두는 거 나쁘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그 며칠 전까지만 보니까 퍼가 막 5 정도인가? 막 엄청 떨어졌더라고요. 요즘에 뭐 장난 아니에요. 뭐 쭉 내보면 퍼 막 대기업인데 퍼 12하짜리 널렸고요. 1짜리 막 1점대, 2점대 막 엄청 많아요. 근데 또 매출하고 영업이익은 또 잘 느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배당도 잘 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제 저같이 투자를 20년 단위 넘게 한 사람들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제발 날 좀 사주세요라고 막 이제 외치는 건데 그렇게는 못 보시죠. 아무래도 지금 너무 안 좋은 것만 보게 되니까. 밀리기만 했으니까. 네. 근데 조금 뭔가 지금은 이제 발상의 전환, 이 시점의 전환을 주실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아까 지수가 한 3,000 정도까지 만약 이렇게 낙관적으로 좀 예상을 해주셨는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 앞으로 코스피가 장기 박스권, 뭐 5, 6년, 2010년대에 벌어졌던 그렇게도 벌어질 수 있다. 2010년도에는 유럽 재정위기가 있었죠. 유럽 재정위기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눌러주는 분위기가 나왔던 거고. 저는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유럽 재정위기도 되게 웃겨요. 시작이 어디였어요? 그리스였죠. 그리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산토리니, 포카리스웨트, 여행으로 먹고 사는 나라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가 그렉시트를 하게 되면은
그리스의 원래 본연의 화폐인 드라크마가 부활하면서 화폐 시장도 엉망진창이 될 것이고 난리가 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안 그렇게 됐죠. 이제 막 걱정인 구간만 가졌고, 근데 그 이후에 지수 어떻게 됐어요? 확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우리나라가 장기 박스권에 갇힐 거다라고 하는 거는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너무 걱정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뭐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또 신생 산업들이 나오는 네.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성장성 있는 기업들도. 그러니까 지금 이미 스타트를 끄는 애들은 스타트를 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은 주식이란 건 저도 참 오래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려운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다들. 그리고 제가 항상 자주 이제 조언을 해줄 때 어떤 얘기 하냐면은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이 100명 중에 2~3명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97, 8명이 알고 있는 그런 정보는 굳이 안 들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죠, 하는지만 그렇죠. 보면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은 대다수가 안 좋다. 침체 온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 경험상 저도 경기 침체를 한 3~4번 겪어봤는데 그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예상된 침체가 없었어요. 침체라는 건 어느 순간 갑자기 내 뒤에 나타나서 뒤통수를 치거든요. 이번에 다 침체 예상하고 있잖아요. 올까요? 전 안 올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심리가 좀 많이 작용을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미 지금 보면 연착륙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진짜 침체 안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오히려 올해 이제 3월달 정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발생하면서 거기서 천연가스값 올라오면서 이제 커머디티가 한번 다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코로나 때 많은 돈을 풀었을 때 발생했었던 인플레이션이 있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발생하면서 한 번 더 레벨업이 됐어요. 인플레이션이. 근데 이걸 사실 연준은 예상을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비판받는 게 왜 안 했냐, 미리미리 안 했냐인데 연준 입장에서는 야, 니들 그러면 이거 알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도 이제 좀 뭔가 조용히 정리되는 분위기로 가게 되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올렸을 때 생각보다 그래도 먹히기 시작하나라는 생각을 아마 최근에 한두 달 동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잡아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악재성, 지금 막 떠들고 시끄럽게 했던 부분들이 하나씩 이제 우리의 이제 관심사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 많이 멀어졌어요. 코로나 멀어졌지. 그 10년물, 2년물 국채물이 데드크로스 나오면 바로 침체 올 거라 생각인데 걔들은 이미 데드크로스 나 있고 뭐 2개월물 더 짧은 거라도 데드크로스 났는데도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조용해지는 거죠. 이제 경기 침체가 좀 있으면 사라지겠죠. 좀 있으면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사라지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시장은 올라와 있고 그때 매수할 걸. 야, 그렇구나. 진짜 공포의 벽을 타고 오르는 하나하나 이렇게 되면서 스물스물 타고 오르는 거군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워렌 버핏도 아까 우리 TSMC 얘기했잖아요. 근데 TSMC를 매수한 타이밍이 언제인지 아세요? 그때 3분기. 네, 3분기 때 뭐 있었어요? 낸시 펠로시가 비행기 타고 대만 갈 때였어요. 그때 진짜 대만 비행기 넘어가면서 막 중국에서 저걸 격추할 거다. 진짜 그때네요. 그때잖아요. 대박이다. 그때 워렌 버핏 TSMC 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스물스물 오르다가 이제 이게 막 이거 이제 사야 되겠는데 뒤늦게 오면서 이제 그때 고점이 또 잡게 되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 워렌 버핏이 우리 TSMC 샀다라고 공시한 타이밍이 언제였냐면은 바이든이랑 시진핑이랑 만나서 악수한 날이었어요. 둘이 악수 딱 하니까 바로 동시되어버리더라고요. 진짜 그런 거는 계산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예상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항상 워렌 버핏이 보면은 경기 침체나 시장이 안 좋을 때 항상 욕을 많이 먹어요. 정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면 옛날 IT 버블 때도 그랬잖아요. 왜 IT 안 하냐? 난 몰라서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엄청 비판받았는데 그때 비판하고 내가 워렌 버핏보다 잘났다고 했던 애널리스트들 다 어디 갔어요? 펀드 매니저들 다 어디 갔어요? 없죠. 최근에 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워렌 버핏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매수를 했어요. 완전 살 것처럼 매수하던데요. 네. 했는데 이해를 못했죠.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은 친환경인데 옥시덴탈 화석연료를 매수한다고? 맞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트럼프가 이거 공화당이 이긴다 생각하나? 라고 사람들이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계속 워렌 버핏은 정말 기업을 인수할 것처럼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매수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뒤에는 이런 게 있었죠. 탄소 포집 기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신재생도 같이 하는 거예요. 탄소 포집 기술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닭살 빡 돋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옥시덴탈 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비판했어요. 워렌 버핏 안 됐다. 가시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먼 거랑 둘이 은퇴해라.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유가 관련 것도 어떻게 됐어요? 진짜 진정한 역발상이네요. 맞아요. 진짜 엄청난 거네요. 진짜. 그때 이미 한번 보여줬어요. 옥시덴탈 때 이미 한번 보여줬고 그리고 그때는 이미 그냥 공개가 이미 됐었잖아요. 이번 TSMC 공개가 안 됐었죠. 근데 매수했던 타이밍이 3분기. 그때가 언제다? 낸시 펠로시 대만 갈 때. 그러니까 이게 공포감을
적절하게 즐기는 분들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캐시플로우 그래프가 있어요. 한 몇십 년씩 그래프가 있는데 올해 2020년도에 네. 캐시플로우가 그래프가 확 떨어졌어요. 그게 무슨 얘기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돈을 풀었다는 얘기죠. 뭘 샀다는 얘기죠. 그렇죠. 옥시덴탈 포함해가지고 뭐 애플도 사고 이번 TSMC 사고 왜 그렇게 강력하게 투자를 할까요 올해? 역사적으로 이렇게 돈이 그렇죠. 확 떨어진 적이 없어요. 뭐 저점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안 된다고 보는데 버크셔 해서웨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박이네. 그래프 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와. 전 이번에도 오렌 버핏이 이긴다 봐요. 얼마 전에도 이제 기사가 2개가 났어요. TSMC 이거는 1등이지만 맛 같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DB하이텍 같은 기업들도 이제 공장 돌리는 게 뭐 90%대 초중반으로 떨어졌다. 안 될 것 같다. 파운드리 욕을 하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에 반해 워렌 버핏은 TSMC를 매수했다. 2개가 붙었어요. 기사가. 그러니까 이게 뭐 대만하고 중국하고 전쟁 날 것 같은데. 네. 근데 산 거잖아요. 네.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정말 알고 싶어하는 그 정말 고차원의 그런 정보력. 그분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분들은 전개 다 있잖아요. 맞아요. 왜 샀을까? 야. 이렇게 생각하면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참.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오렌 버핏이다라고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매수했을 때 욕했던 분들이 올라가고 나서 오렌 버핏이다. 오 역시 버핏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TSMC 매수했죠. 파운드리 매수했죠. 근데 파운드리 안 좋은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전 걸 생각해봐야지. 내가 옛날에 오렌 버핏을 옥시덴탈 매수한다고 했을 때 욕했는데 지금 파운드리 안 좋다고 하는데 TSMC를 매수한다고?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내가 잘못된 걸까?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네. 나의 잘못을 내려놓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빨리 내려놓는 거에 따라 가지고 내 계좌의 수익률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혹시 그 박스피 기간 때도요. 네. 혹시 주변에서 보실 때 돈 많이 버신 분들, 부자 되신 분들 네, 꽤 보셨네요. 꽤 있죠. 박스권 때도. 그때도 갈 종목들은 갔어요. 갈 종목들은 네, 간다. 저도 그때 보유했던 종목 수익률 뭐 3,400%씩 났던 애들도 꽤 있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지수로는 갇혀 있어도 물론이죠. 그 중에서 이제 되는 종목들은 간다는 거죠. 그럼요. 이게 지수가 떨어져도 갈 종목들은 가요. 근데 그거를 저도 사실 그때 이제 그걸 투자를 하고 나서 수익을 얻을 때까지 한 3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3년 동안 정말 지지부진할 수 있어요. 3년 중에 2년 한 10개월을 떨어질 수 있어요. 마이너스 30%, 40%. 근데 아시겠지만 주식이란 거 100, 200% 올라가는 거 금방이잖아요. 근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3년 동안 계속 매수 하다 보면은 계좌가 거기서 거기 늘어도 조금. 근데 3년 동안 나는 차라리 본업하면서 그냥 투자해놓고 실적 잘 나오고 뭐 괜찮고 주담 전화해보고 주총도 가보고 그렇게 했는데 한 3년 투자했을 때 뭐 한 100%만 수익이 나도 1년 치면 30%잖아. 그렇죠. 이것보다 좋은 게 없죠. 근데 최근에 1년 정도 넘게 이제 지수가 빠졌을 때 그렇게 투자했던 분들이 꽤 많다는 거. 나는 그냥 23년도 볼래. 22년도 포기했지 뭐. 이렇게 오히려 투자하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진짜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너무 짧게 안 하셔도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현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네. 지금은 이제 좀 그 주식을 살 필요가 있는 거고 현금 비중을 늘리시기보다는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저는 지금 현금 없어요. 네. 최근에 한 달 동안 다 써버렸어요. 모아놨던 현금 다 썼고 달러도 없고 원화도 없어요. 야,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매달 이제 월급 나오거나 이제 뭐 저도 이제 정산돼서 들어오면은 사는 거죠. 모아놓은 돈은 없어요 지금. 야, 그렇구나. 그래서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면 네. 반도체 2차 전지가 좀 일단 기본을 해놓고 봐야죠. 기본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전기차, IT 이런 네. 쪽으로 좀 이렇게 내려오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무조건 대형 IT 쪽으로 매수를 해야 되고 미국도 지금 매수할 거 엄청 많죠. 네. 우리 역발상 투자가 지금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로. 이미 우리가 한두 달 전에 매수를 못했잖아요. 저점에. 그러면은 지금에라도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지금은 좀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눌림은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눌림을 이용해야 뭐 더블 바닥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되고 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전저점 막 돌파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전저점 돌파를 하면 우리나라가 더 밸류가 더 싸진다는 얘기인데 와 그러면 진짜 우리가 농담으로 이제 집 팔아요, 땅 팔아요 이런 얘기 나오는데 주식 사는 시기인 거죠. 진짜 어려운데 참 어려운 얘기긴 한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 그렇습니다. 한 달 전에도 지난번에 나왔을 때 똑같은 말씀 드렸었고 오히려 그때 매수하셨으면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수익이 많이 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도로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다사라는 게 아니라 네. 분할해서 그 자기의 마음이 편할 정도로 대신 그래도 좀 사면 좋겠다. 부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 안 나온 기업 사면 안 돼요. 지금은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네. 절대로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 사면 안 돼요. 네.
정말 큰일 납니다. 부채 비율은 한 150%? 150% 정도. 150% 네. 정도. 유보율이란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보긴 보는데 유보율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여러분들 5월이 아니에요. 엔드 매출 괜찮고 그리고 부채 비율 낮고 유보 비율도 좋고 그리고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이제 회사가 돈 벌어 가지고 이제 그 이자 갚는 거 이자 보상 배율도 무조건 높아야 되고 이게 엔드입니다. 엔드 네 개가 다 만족되어 있는 기업도 꽤 많아요. 그런 기업이 있을까요? 꽤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매수하셔야죠. PBR도 웬만하면은 뭐 PBR 레벨도 낮은 거, 뭐 1이 보통 레벨 기준인데 1보다 낮으면 땡큐죠. 0점 몇 대면 완전 저평가니까. 그리고 퍼도 뭐 최소한 10배 이하. 물론 업종마다 다르긴 해요. 퍼가 높은 업종도 있긴 하지만 퍼도 이제 10배 이하로 떨어지고. 그게 다 엔드가 되는 기업들이 지금 꽤 많습니다. 그 PBR 같은 거는 좀 역사적 평균 같은 거, 그리고 역사적 그 하락장 때 그런 걸 좀 비교해서 좀 너무 과대하거나 뭐 과소하지 않고 적당하면 매수하고 그 정도면 될까요? PBR 레벨 저는 한 1.2까지는 괜찮다 봐요. 1.2. 근데 더 좋은 건 0점 몇 대가 제일 좋아요, 사실은. 완전 이제 장부가 청산가치잖아요. 그러니까 PBR 레벨 1이 무슨 의미냐면은 이 회사가 지금 당장 이 회사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쵸. 저를 예를 들어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되게 1억짜리 인간이다. 최소한 1억짜리 내가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누가 저를 평가했을 때 김선영은 최소한 1억은 되는 인간이야 라고 평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 저를 지금 너는 8천만 원짜리 인간이야 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난 1억이 있는데 최소한 1억으로 봐줘야지. 그게 PBR 레벨 1. 근데 PBR 0.8이다? 그거는 나를 8천만 원짜리 인간으로 보는 거지. 근데 지금 그런 게 되게 많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저는 너무 막 이름 알려진 뭐 카카오 이런 애들보다는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더 돼 있는 기업들, 예상 수익이 더 똑같은 기간 투자하더라도 수익이 더 높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 투자하시되 매출 이런 걸 싹 보셔가지고 금리 인상기에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늘도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 많이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제 의견이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까. 근데 항상 저는 23년 딱 투자해오면서 저도 지금 되게 많이 후회를 하는 게 진짜 다들 아니다고 할 때 매수할 걸. 다들 노할 때 매수할 걸. 언론이 다 죽는다고 할 때, 다 죽어난다고 할 때 매수할 걸.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미 늦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늦지 않고 지금 시장이 뭔가 올라오는 분위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많이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 우리나라 국내 주식들 수급적인 측면도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고 내년에 안 좋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주가에 이미 3분기 때 선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조건이 갖춰진다고 하면은 매수를 좀 나서셔도 될 것 같고요. 올해보다는 훨씬 더 나은 이제 2023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유까지도 뭐 제가 채널 나오면서 설명드릴 테니까 잘 이겨내시고 옆에 누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귀를 닫으시고 묵묵하게 이제 본인만의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김선영의 이클래스의 김선영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